김강수의 경제소프트.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경제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자꾸 듣고 싶어지는 경제 이야기, 김강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김강수의 경제소프트에서 김광수를 맡고 계신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얼굴 마담을 맡고 계신 길경식 연구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부분 이렇게 신나게 해놓고 이제 소장님이 분위기 쫙 가라앉히고. 아니, 체했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더 업된 것 같아요. 다음때보다. 오늘 진짜 사실 되게 고생했는데 방송에서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마침 오늘은 병원 가서 이것저것 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난리를 친 다음에 들어와서 조금 상태 괜찮습니다. 예. 안 그랬으면 이 시간에 저한테는 굉장히 고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이야기는요, 제가 같이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솔직히 고백해도 되죠. 네. 제가 하는 10개의 제작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10개나 돼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는, PD 맡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긴장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를. 그 정도로 몇 개월을 사실 경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거든요. 이러고 목에 힘을 좀 줄만도 한데, 예, 목 디스크가 올 정도로 힘을 못 줍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꾸준히 듣고 반복해서 들어도 살짝 긴장하게 되는 부분이 경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 시평을 좀 꾸준히 읽으셔야 되는데. 네. 자, 경제 시평뿐만 아니라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도 참석을 부지런히 좀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는 다르게 또 부지런하게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정보를 좀 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경제망 세미나 같이 정기적으로 한 세미나가 아니라 특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21일은 이미 벌써 이제 700석 가까이가 다 마감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서 6월 22일 일요일에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투자 관련해서 특강을 진행을 해요. 근데 제목이 이제 투자 관련해서 특강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신청을 해도 되냐고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준비한 내용이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신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큰 피해를 입으시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틀 같은 거를 좀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2일은 아직 좀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 전화 하시기 전에 미리 입금하시고 신청서 보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6월 28일에 민주화 공원이라는 곳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산에 계신 분들이 전에 경제전망 세미나 할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진행 속도가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 계신 분들 혹은 울산이나 경남에 계신 분들 혹은 대구나 전라도에 계신 분들도 종종 신청을 하고 계시니까 다 서울 쪽으로만 신청하지 마시고 부산 이렇게 나들이 가신다는 생각으로 부산으로 신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랫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문의 계속 오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부산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그동안 투자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거나 특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고는 싶었지만 좀 겁이 나서 망설이셨던 분들 또는 개인적으로 왜 책 같은 걸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 내용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이게 투자 관련해서 자료집을 만드시는 거에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이 자료집이 나올까.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너무 혹사당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보고서 자판기 우리 김광수 소장님. 어쨌든 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경제전망 세미나 때도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아마 이번 특강에도 와보시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소프트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요. 경제 관련 프로그램들 꽤 있죠.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들, 경제 전문가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경제 소프트가 가장 최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미나나 특강에 가셔도 차원이 다른 경제 이야기를 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여러분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쉬어.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지난 한 주 사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경제소프트에서도 이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광수 소장님이 해주시는 지방선거 네. 결과에 관련된 얘기는 또 다른 프로그램과는 또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살짝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우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쟁점 사항들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6.4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전국 56.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 68.4% 이후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선인 현황을 보면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경기의 남경필, 부산의 서병수, 인천 유정복 등 8개 지역에서 당선이 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박원순, 충남 안희정, 광주 윤장현 등 9개 지역에서 당선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시군 장애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117곳에서 당선이 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 그리고 무소속이 29곳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여야 어느 곳도 자신있게 승리를 좀 규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최악의 결과를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무능정권 심판론이 예상만큼 표심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자성론과 함께 당 안팎에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전에 경제소프트에서 제가 좀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6월 4일 당일은 선거 특집 방송 때문에 경제소프트가 빠졌었죠. 네. 그 전에 좀. 2번 하셨죠. 네. 전주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번 2010년에 비해서 2%포인트밖에 안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참사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정말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졌고
그와 관련해서 그 참사의 그 핵심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권이 집권당이 정말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데 대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왜 그게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론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누구라도 선거 참여율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데 실제 선거 투표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변한 게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비슷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제가 경제 소프트에서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도 그 왼쪽도 싫고 오른쪽도 싫고 집권당 싫고 야당도 싫고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민 상당수 다수가 아마 그 선거 투표의 의미나 이렇게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미 부여를 못 한다라는 거죠. 쟁점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의외로 이렇게 그 투표율이 기권하거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은 있는데 찍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쪽도 찍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거다. 저도 사실은 그런 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투표율이 높아서 뭔가 이렇게 그 심판을 했어야 되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이미 지금 그 대다수 상당수 국민들이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들도 좋아서 찍지는 않았을 거죠. 그렇죠. 예. 뭐 네. 새누리당 찍은 사람이나 뭐 새정치 찍은 사람들이나 정말로 이쁘고 좋아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요 무렵에 그 한국의 어떤 정당 지금 이제 민주당 새정치하고 개파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공화당 시절하고 민주당 시절의 개파가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짊어지고 가기에는 이미 이제 그 시대착오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이제 그 시대적인 역할이나 어떤 뭐 그 의미를 이렇게 생명을 다한 정치 구조를 빨리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 같은 그런 구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벌써 2007년부터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2007년에 그 당시 이제 그 대선에서 이명박 씨는 그 온갖 사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른바 얻을 수 있는 자기 그 지지층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은 거예요. 1200만 표를 얻었죠.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인가의 그 정동영 후보는 정상적이라면은 그 2003년에 그 대선이라 2002년의 대선이라든지 그 전에 98년의 대선이라든지 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표를 얻었어야 됐다 이건요. 근데 차가 600만 표 차이가 났었어요. 이명박 씨는 1200만 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은 건데 민주당 쪽은 보통 한 1150만 표나 1100만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뭐 700만 표, 600만 표 정도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뭘 말하면 2007년에 이미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을 해버렸어요. 민주당 지지를 해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그 총선하고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지금의 이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네. 압승을 했죠. 근데 그때 투표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투표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10% 이상 15%가량 대거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떨어져 나가버리고 2008년 근데 민주당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미 그때 지방선거나 그 총선에서도 이른바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5% 이상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그때.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무당파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무당파가 되고 또 그 나머지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새정치나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도 정말로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그 30년 전, 40년 전에 형성된 이제 이미 그 시대적인 사명이나 어떤 그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그 기능들이 다 해버린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밥그릇이라든지 좋아서 찍지는 않지만은 상대방이 더 싫기 때문에 찍는 뭐 이런 구도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 속에서 저놈이 더 나쁘다 이 이야기예요.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내가 더 정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놓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저놈이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도는 이미 국민들이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그 국민들한테 그 고민을 이렇게 대안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실제로 그걸 시행을 해서 결과를 내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를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질 않는다 이거죠. 한 거라고는 이쪽 이른바 야당 쪽은 여전히 그 틀 속에서 내가 더 정의롭다 아니면 저놈이 더 나쁘다 이 이야기만 계속 지금 이번 6.4 선거도 그거였어요. 근데 그 이른바 이제 한나라당이나 지금의 새누리당의 그 계보는 2007년에 어쨌든 간에 사기를 치던 거짓말은 사기고 거짓말이었죠. 경제 문제로 돌았다 이거예요. 뭐 국민들이 찍기 싫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도 한쪽이 전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그 무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납득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방식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거 때만 거짓말 던져놓고 선거 끝나면 하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아니면은 모르쇠로 일관하죠. 예. 예. 뭐 아니면은 그건 선거 때는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믿었어? 믿은 놈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국민들이 이미 여든 야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제 혐오감을 갖기 시작을 해요. 네. 그게 언제부터는 2010년부터예요. 2010년에 그 이른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안철수 바람 막 불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무슨 좋아서 그 사람이 언제 무슨 국민 어떤 경제 문제라든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뭐 집값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뭐 의료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라든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없죠. 없는데 느닷없이 그냥 그 사람 바람이 분 거예요. 부르는 것은 그 뭐냐면 반작용으로 분 거죠.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든 싫다 이거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싫다 이거 이제 그만 넌덜머리 난다 이거. 그만해라. 뭔가 새로운 거 좀 없어?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이름 들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막상 근데 그 사람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그 사람이 정말로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있어서 하다못해 그때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라도 한번 질러댔으면 그때 그냥 갈아엎었을 수 있었죠. 충분히 그때는 가능했죠. 그때 갈아엎고 나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해가면서 메꾸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완벽하게 100% 갖추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다 갖춘 다음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가면서 갖추고 모자란 건 해가면서 보완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양해를 구하고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느닷없이 그렇게 바람이 부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건데 그릇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릇이 안 된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기존 정책은 혐오감을 가졌는데 뭔가 새로운 이제 대안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 2, 3년 동안에 그냥 완전히 바닥에 들어가. 예,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 보여버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대안이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오감이 더욱더 지금 커진 거죠. 네, 지금 들풀님께서도 맞아요.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견제하려고 찍었어요. 라는 식의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실제로 네. 지금 그 투표 결과가 첫째는 압도적으로 투표율이 근데 지난 대선 그 투표율이 76%였죠. 지금 56% 20% 정도 줄은 거죠. 네. 그러면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76%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겁니다. 그때 무슨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마지막 불을 태운 거예요. 그때는. 아 정말로 그 이명박 일당이 그 속은 것에 대한 분노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 반대편도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최후 결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후 결전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60년대, 70년대 형성되었던 이른바 그 구공화당과 민주당 계열이 끝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촛불이 마지막 꺼질 때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거와 똑같죠. 예, 그거였다라는 2012년에 대선 투표율이 76%까지 아무도 그렇게 높아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뭔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그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준 거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한 거죠. 예. 지금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에서도 대선 투표율에 비해서 20%나 낮은 수준이라는 건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거의 완전히 떠났다라는 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6.4 지방선거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반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쪽에 이제 뭐 새정치가 뭐 이제 그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 경우에는 뭐 한 한 8%?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 기준으로 해서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새누리가 46% 한 2%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전체 유권자 수로 하면은 20%대 후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거의 반반으로 나왔다라는 건 만약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뭔가 그 중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느 쪽으로인가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건 뭘 의미를 합니까? 그것이 곧 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든지 그래도 일말의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때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건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진보 교육감들이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곳에서 다 승리를 했거든요. 사실은 교육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심판을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뭐 교육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또 다른 면도 있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 문제는 분명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에 이렇게 집중된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 할까요? 누구죠?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고승덕 네. 후보요. 네. 그게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새누리당의 광역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나 교육감 후보들이 나와서 한 행태를 보면 정말로 저건
근데 영남지방의 그 유권자들이 찍어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도 많이 사실은 변했죠. 네. 박빙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찍어줬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반대편이 더 싫다라고 그동안에 그런데 또 세뇌되어 와가지고, 관성으로 이렇게 찍은 뭐 그런 부분들이 크죠.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축생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시원하십니다, 소장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더 이렇게, 일반 학부모들한테 내 자식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전까지만 해도, 안 그래도 세월호 참사가 있는데다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사교육이다, 아니면은 특목고다, 외고다, 뭐, 이렇게 자립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호 참사가 있는데다가, 이게 교육감 후보라고 나와서 이렇게 저쪽 새누리당 쪽에 뭐 공천이라든지 안목리 그런 쪽에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니까, 이미 이제 자립고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관심들 많이 약화됐어요. 네.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 특히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그 사람이 자기 자식 이혼하고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교육감만 이렇게 뽑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월호 참사가 나서 구조 대응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이 결정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과 집권당과 정부 관료들이 문제거든요. 오히려 심판을 한다면 거기를 심판을 했어야 돼요. 오히려 거기에서 쏠림 현상이 나왔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반반이 나오고 교육감에 관해서는 정말로 세월호 참사 영향 플러스 그동안에 이른바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 간의 대립 구도가 굉장히 희석화돼 버리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눈에 국민들한테 보였던 것은 저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 짐승이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고승덕 후보의 어떤 일이 사실은 타 지역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갔다. 그런 의미라고.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하면 사실 저만 해도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누구지? 생각이 잘 안 나면 잘 몰라요. 근데 서울 교육감 후보는 전국 방송을 그래도 많이 타니까. 그다음에 선거에서 그 정당의 이제 정말로 핵심 선거 싸움 격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접하죠. 언론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위의 지역은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서울 빼놓고는 거의 몰라요. 경기도의 이쪽 이재정 씨 빼놓고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진보, 민주 단일 후보, 시민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교육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 덧붙이자면 박근혜 씨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요하를 했었거든요. 이제 무상교육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대학 반값 등록금을 했거든요. 그걸 다 이제 거짓말 했던 거요.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진보 쪽에서 우리 무상교육 합니다고 막 하니까 지금 일반 학부모들이 힘든 거예요. 교육비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적인 것과 세월호 참사와 이렇게 선거 때만 이렇게 막 질러대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감 경우에는. 저희 국민 라디오를 항상 듣고 계신 분들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제 평론가들의 얘기를 쫙 들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이요.
그 소위 말해서 자칭 정치평론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분석보다 소장님의 분석이 제일 명쾌하시다고. 아니 저는 그 예. 모든 선거에 있어서 실제로 각 구별로 그 투표 그 결과들을 다 분석합니다 수치로. 이미 6.4 선거도 다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계속 역대 선거들에 대해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전부 이렇게 예전부터 일찍부터 이렇게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왜 많은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권자들이 참 여우 같은 선택을 했다. 자신과 관련해서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당에 많은 표를 줬고 하지만 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거기서는 좀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네.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2003년 선거가 이른바 이제 1960년대 70년대 형성됐던 그 양당 구도의 마지막 선거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2000년 이후에 21세기의 이제 그 지식 정보화 시대의 첫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이 선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2003년 선거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막걸리 선거였거든요. 네. 2003년 선거는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인터넷 선거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선거, 21세기 정치 패러다임의 그 요소를 이미 2003년에 각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었죠. 20세기의 사람이었죠.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 마지막 그 연장선상의 마지막 사람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첫 번째 새로운 시대에 주도를 놓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회한 섞인 이렇게 자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 선거가 정말로 이렇게 그 과도기적인 그런 20세기와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그 첫 번째 선거였는데 2007년 8년 때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2007년부터는 정말로 니네들 싫어. 양쪽 다 싫어. 물갈이 해야 돼. 그래서 기권을 해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투표율이 축축축축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기권을 해버리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해버려요. 그것이 이제 2010년에 한번 이러다가는 정말로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생활이나 내 삶에 영향을 내 자식의 미래 장래에 먹고 사는데 영향을 안 주면 모르지만 이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걸 느꼈죠, 국민들이. 그래서 새누리당도 싫고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라고 폭발한 거죠. 폭발했는데 그걸 받지를 못한 준비가 안 됐어가지고 이름만 풍 떠버리니까 전혀 그런 그릇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이름만 풍 떠버리니까 가서 혼자 무슨 이상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꼭 뭐라 할까요? 결벽증 비슷한 그런 타입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이미 이제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그 이후의 선거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을 태워준 게 2012년 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은 이제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태웠던 것이 조금 한 번 더 연장되려나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가 의외로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의외로 만약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마지막 촛불을 한 번 더 태우는 그런 모습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경제 소프트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말씀하셨죠.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관심이 없어서 기권하는 게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누구든 찍어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표를 이렇게 찍기 싫다 투표를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 또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요.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 보수층에서
이거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교육감 선거를 많이 그 준비를 하면서 유권자들이 했던 얘기는 차라리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한테도 투표권을 주자. 그렇게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정작 보수층에서는 전혀 그 민의를 읽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소리 한 거죠. 그냥 그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가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던 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새정치가 다수 그쪽이 다수를 뭐 이렇게 진보 쪽이 다수를 차지하든 보수 쪽이 다수를 차지하든 사실 교육감 자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렇게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하고 뭐 이렇게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 뭐 이렇게 경기지사 뭐 광역 이제 그 시도 이렇게 단체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교육감하고 국회의원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라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뭐 광역시 단체 그 시도 단체장, 그다음에 교육감 이 세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시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지사? 예. 국회의원을 다 선택 안 해요. 아, 선택을 안 한다고요? 예. 광역시도 그 단체장과 교육감을 선호를 합니다. 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국회의원은 말이 이름만 국회의원이지 지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단체장과 교육감은 예산권을 갖거든요. 아. 예산 집행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른바 그 지역에서는 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예. 밥그릇도 좀 많이 챙겨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국회의원 내팽개치고라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많이 팽개치셨죠, 예, 이번에. 네, 그렇잖아요. 네. 국회의원 누구 어디 무슨 저 지방 어디서 뭐 몇 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국민들이 다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광역 그 뭐라 할까요? 그 교육감의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자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교육감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그냥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쵸. 그냥 그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교육 예산으로 딱 정해진 걸 받아다가 자기가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예산 안에서 정해진 그 항목에 따라서 쓰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급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의 경우에 예산을 약간 이렇게 조금 전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정도지 실제로는 교육감이 이렇게 뭐 진보 쪽 교육감이 되고 보수 쪽 교육감이 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뭐 확 바뀌어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고등학교 교육 뭐 커리큘럼이나 교과 과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금 교육부가 쥐고 있어요. 너무 길었네 선거 이야기가.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더 이제 첨언하자면 제가 경제 소프트에서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미 이제 선거 결과 이런 그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선거를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그 대학을 나온 세대들이 정말로 이제는 왼쪽 오른쪽 구른 것이 정말로 얼마나 지금까지 나라나 국민들을 가편가르고 피폐시켜 왔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낳았죠 사실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떨쳐버리고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300명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서울시장도 나오고 뭐 교육감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어느 면으로 보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죠. 어느 면으로 보나.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경고 드리는 것도 영원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머지않아서 정말로 이제 그때 가서 아이고 소장님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라고 한들 늦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20대, 30대, 40대 그다음에 부모 세대들은 20, 30, 40대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도록 격려하고 후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자리 더 해먹어야 되겠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렇게 해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는 이미 이제 나라 망합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자식 세대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20, 30대한테 정치 세력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무슨 이렇게 언덕바지가 기댈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댈 때를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만들어 온 겁니다. 네. 포럼도 만들어 오고 시민 공국방을 만들어 오고 있죠. 그래서 그 시민 공국방을 전국적으로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특강이 끝나고 나면 경제 소프트에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 투어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진보 보수는 이미 낡았습니다. 그걸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예.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사는 지혜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으로 이제 우리 먹고 살 길을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대, 30대, 40대가 그렇게 그 첫 단추를 깨서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한국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정말로 제가 농담 삼아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그 상황이 올 거라고 오래 전부터 예견을 하고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기댈 언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만들어 올 때마다 앞서서 가로채가버리고 가로채가면 잘이라도 해야지. 개판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새로운 거 이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해봐도, 그놈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봐라, 문 아무개 보고, 누구 보고, 이렇게 봐봐라. 똑같지 않냐. 니들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물을 흐르나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 소프트가 다른 그 방송이나 다른 이제 이렇게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문화아나운서께서 처음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죠. 저는 그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모든 방송들이나 어떤 인터넷 같은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서 심심풀이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학교만이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평생 교육이고 이제는 학교가 오히려 이게 그 사회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수준이 학교로 수준을 뛰어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 소프트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댓글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요. 예, 소장님의 사실은 이 마지막 말들 있잖아요. 어떻게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알고 소장님이 딱 귀신같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방송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거기서 끝.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활동적이 돼야 된다라고. 네.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공급방이 지난주에 이제 노원 공급방이 새로 생겼고 네. 이번 달에 구리, 의정부 또 광주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라고 그 검색해 보시면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일정 확인하시고 참석 한번 해보시면 막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가도 되는 거죠. 그쵸,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아유, 또 거기 가서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 똑같은 거 맞죠? 소장님 네. 빼고는 다 똑같아요. 지금. 네. 오늘 또 이 방송 끝나고 종로 공급방을 그쵸. 막 갑니다. 네. 네. 지금 종로 공급방이 지금 이제 시작했죠, 벌써. 네.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고 종로 공급방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 방송에서 들으신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세요. 네. 앉아서 빨리 대한 세력 좀 나와라. 정치권 좀 물갈이 해라. 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대한 세력이 되려는 네.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댓글 게시판이 활발한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 인터넷이 안 돼서 두 분은 그러니까요. 못 보고 계셔서 답답하시죠?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시고요.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다시 한번 장소를 좀 알려달라고 올라왔거든요. 네. 저희 홈페이지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카페에 오시면 지도하고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민주화 공원이라고 얼마 전에 그 지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검색에 생활화, 여러분. 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 금융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요국 중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금융대책의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저희 경제지표형 내용인데요. 유럽권의 실물 경기 부양과 디플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금융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이 발표한 4가지 금융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낮추고 재할인율도 0.75에서 0.4로 예치금 이자율은 현재 0%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4천억 유로 규모의 목표 장기 대출 자금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셋째는 즉각적인 주택담보증권 매입을 위한 검토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화 공급의 원활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2016년까지 예금 취급 기간에 대해서 저리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단기 유동성 자금과 장기 대출 자금을 최대 한도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건 사실 1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는 힘들고 네. 다음 주에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배기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 8년에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부동산 투기 거품이 붕괴하고 이른바 증권화 상품 투기 거품이 또 붕괴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죠. 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니까 은행이든 뭐 온갖 금융기관들이 다 망해버릴 뻔했죠. 망해버릴 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전부 달려가서 내 돈 찾으려고 막 빼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조치가 뭐였냐면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의 똑같았는데 우선적으로 했던 조치가 뭐냐면은 첫째는 달려오지 마세요. 안 달려와도 됩니다. 예, 맡겨놓으신 돈은 정부가 안전하게 책임을 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지급 보증.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금자 보호를 무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래?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덜 달려가겠죠. 그러면 정부가 하여튼 책임을 져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져준다고 하니까. 네. 네. 내가 맡긴 이제 돈에 대해서는 전액 그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책임을 져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안 달려갈게.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워낙 이제 그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나서 이제 망해버려서 돈이 안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돈이 안 돈다는 거지 돈을 이제 유동성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유동성이 이제 없어서 네. 망해버릴 뻔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FRB가 됐든 유럽 중앙은행이 됐든 이 단기 유동성 자금을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한테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단기 유동성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풀어줘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자금으로서 이제 은행들이 급한 대로 막 메꾸는 그것들을 이제 메꿀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고비가 한 고비 넘어가죠. 한 고비 넘어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2009년 말부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이제 그 채무 위기가 터지죠. 그렇습니다. 각 나라별로. 뭐 피그스, 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아일랜드, 뭐 이렇게 스페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그리스하고 포르투갈하고 아일랜드가 첫 번째로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따라서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2010년 이때부터 이제 11년, 12년 요 무렵까지는 유럽이 이제 그 이른바 국가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네. 2007년, 8년, 9년까지는 금융기관 파산 위기가 우선 이렇게 국가 문제는 이렇게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이 안 됐었습니다. 2009년 말,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에는 국가 파산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네.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갚는다 이거죠. 사실상 아일랜드나 그리스나 이런 데는 파산을 했죠, 사실상.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그 당시 이제 그런 국가가 파산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죠? 뭘로 표출되죠?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폭락을 해버 종이 쪼가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종이 쪼가리가 되죠. 예. 종이 쪼가리가 되니까 그 국채가 폭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부는 빚을 갚으려면은 빚을 내 가지고 그 차환 발행을 해서 이제 빚을 갚거든요, 되게. 근데 빚을 낼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렇죠. 폭락을 종이 쪼가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빚을 낼 수가 없으니까 빚을 못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게 막 국가 위기, 그러니까 국가 파산 위기, 수버린 리스크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그때 이제 한 게 그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되게 어떤 것들이죠? 장기 자금 조달이죠. 그렇죠. 예, 장기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단기 자금이에요. 네. 뭐 1일짜리, 3일짜리, 5일짜리, 7일짜리, 15일짜리 뭐 기껏 해봐 21일짜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정부 국채는 뭐 보통 뭐 최소한 뭐 1년 이상짜리 뭐 3년, 5년, 10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단기 유동성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그 구제금융,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IMF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하고 유럽 연합하고 이 세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제 구제에 나서죠. 나서는 게 뭐냐면 이 국채, 증권입니다. 국채는 채권이거든요. 증권이거든요. 이른바 증권 시장 부양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2012년까지 그 프랑스까지 번졌던 걸 가까스로 막았어요. 장기 대출 자금을 막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국채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 국채를. 그다음에 말로 구두 개입을 해서 야 이게 우리가 니네들 국채 가지고 투기질하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유로화 막 무한대로 찍어가지고 국채 막 사재 껴버릴 거야라고 이제 구두 개입을 하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그 정부 그 파산 위험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국채가 폭락했던 국채가 다시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돼버렸냐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도 더 이렇게 낮은 정도까지 막 떨어져 버렸어.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사실은 이상한 상황 그렇죠. 아닌가요? 비정상적인 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거죠. 예. 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 2013년부터는 이제 정부 위기는 막았어요. 근데 2013년부터는 문제가 민간 경제가 조금 그래도 바닥권을 벗어날까 싶었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는 대책이 이제 정부에 이어서 이제 민간 경제를 살리는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7년, 8년 이때는 금융기관 파산 위험을 막는 대책이었고, 그렇죠. 10년부터 12년은 정부 파산을 막는 대책이었고, 2013년부터는 이제 민간 경제를 이제 떠받치는 대책입니다. 일단 큰 그림은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민간을 살리는 그림을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김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